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8월 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뱅크에 청약을 해야 되는 3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의견과 반대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카카오뱅크가 너무 고평가되었다, 너무 비싸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카카오뱅크의 매력 포인트는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우려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는 지난번의 영상을 짤막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왜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과연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사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카카오뱅크를 바라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의 짧은 복습,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카오뱅크의 연영을 살펴보면 2016년 1월에 설립을 했고, 실질적으로 고객을 영업했던 거는 설립하고 1년 반이 지난 2017년 7월인데요.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500만 고객을 돌파했고, 그 후로 1년 반 만에 다시 500만 고객을 모아서 1000만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카카오뱅크의 주요 현황 차트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는 거의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객을 모으고 있는 중, 그리고 은행별 가계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이미 설립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가 지방은행을 거뜬하게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떤 은행보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뱅크의 예상시총으로 언급되고 있는 20조 원 정도의 규모는 은행업 대장주인 KB금융의 살짝 아래에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PBR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양쪽의 중장이 굉장히 강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에는 카카오뱅크를 일반 금융업이 아니라 플랫폼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즉 플랫폼 기업들을 평가하는 MAU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기존 은행 중에 업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KB은행의 디지털 MAU보다도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은 충분히 적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플랫폼 관점으로 바라보면 카카오뱅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회사는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는 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끌어모은 사람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고평가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사람을 모은 만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 관련된 사업 아이템들, 게임, 음악, 기타 컨텐츠 등 사업의 확장 및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카카오와 플랫폼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장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카카오뱅크도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주요 영업 수익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은행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익을 바로 이자 수익을 통해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명실상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금융업, 엄밀히 말하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양한 사업 부문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고 있는 은행을 일컫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정을 은행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산분리가 굉장히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은행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상 타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또한 적정 주가를 평가받는 ROE 지수를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국내 4대 은행의 ROE 추이가 지난 10년 정도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현재는 10%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내 4대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별 세계 100대 은행 ROE를 살펴보더라도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은행들이 ROE가 10%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IS 협약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도입된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행의 레버리지가 제한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S 비율 8% 이상 유지는 은행은 8%의 역수인 12.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유한 자본 대비 그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별도의 추가 증자가 없으면 은행의 여신을 급격하게 늘리는 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은행의 대출이 제한되는 만큼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격적인 성장을 가정해도 ROE가 10% 도달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10%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3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내 4대 은행 대비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즉 국내 주요 금융사의 9%에서 10% 정도의 ROE를 카카오뱅크가 따라잡는 데까지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절대 없는 구조,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너무 고평가받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일으켰었던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키움증권의 사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6년에 나왔었던 키움닷컴 증권의 등장 16년이라고 하는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00년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지점 상담은 필수처럼 여겨졌을 때 영업점 하나 없이 닷컴, 온라인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던 사이버 증권사 키움닷컴 증권의 계획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마치 카카오뱅크와 굉장히 비슷하죠. 20년 전에 키움닷컴은 영업점 하나 없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했었던 최초의 증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로 영업점 없이 모바일 기반으로 한 은행이다라는 점에서 20년 전의 키움증권과 현재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큰 유사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키움닷컴 증권은 영업점 운용이라는 고정 비용이 없는 대신에 파격적인 저가 수수료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점은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포지션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벤처, 닷컴 열풍으로 대학생들도 막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세대인 이들을 키움증권이 완벽하게 흡수를 했었던 것처럼 현재도 이와 같은 10대, 20대들을 현재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20년 전의 키움증권과 현재의 카뱅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은 2005년부터 11년 연속 브로커리지 점유율 업계 1위를 기록했었고, 업계 최초의 하루 점유율이 20% 넘기도 했었고, 개인 고객의 경우는 25%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카카오뱅크도 현재 개인 고객 증가수 그리고 가계대출 비중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키움증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주식중개로 시작한 키움증권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선물업, 장외 파생상품
선투자 매매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카카오뱅크가 현재 나아갈 플랜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20년 전의 키움증권과 현재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키움증권의 지난 20년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고평가돼가지고 ROE도 무려 40% 육박하고 PBR도 3-4배 가까이 받았던 적이 있으나 결국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살펴보면요, ROE도 지금 10% 후반대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특히 PBR 같은 경우도 1배에 수렴하는 등 기타 다른 증권사와 특별하게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카카오뱅크가 현재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은행과 같은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도 우리가 키움증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보더라도 PBR이 3배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과는 너무나 큰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가계대출 규모에서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은행권 대출 시장 구성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선전하고 있는 가계대출 부분보다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홈이쿼티론과 모기지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나눠지는데, 홈이쿼티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고 결국 주택자금과 모기지론을 포함한 이 두 가지가 주택담보시장의 95%의 굉장히 큰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은행의 대표 밥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는 이러한 집단 대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대출의 형태는 현재 카카오뱅크가 성장하고 있는 개인 모바일과는 굉장히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취급 시 건설사가 개입되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의 집단 대출과 보증기관이 개입되고요. 까다로운 대출 규제의 대상인 고액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주택 구입에 수반되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완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기지는 절차상 주택매매 거래가 완결되기 전에 집행이 되는데, 주택매매 거래를 완결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즉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비상금 대출을 받는 것은 자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카카오뱅크가 유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자 간의 관계가 엮여 있고 또한 굉장히 큰 자금의 대출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바일 하나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가계 부분 대출에 대해서는 선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택매매 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도자와 주택 매수자 그리고 중개인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주택 매도인이나 중개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에서 완결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되는데 굳이 복잡한 전자등기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택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전입세대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미납세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반쪽짜리 성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사실 존재합니다. 결국 이 부분의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성전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장은 카카오뱅크가 과연 선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카카오뱅크가 조금 걱정될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현재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은행을 2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알리파이낸셜과 일본에 있는 세븐뱅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븐뱅크, 일본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니케이 지수보다 세븐뱅크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동안 굉장히 언더퍼폼한 모습을 지난 5년간 꾸준히 보여줬었고요. 미국의 알리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S&P 지수 대비해서 알리파이낸셜의 주가가 언더퍼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꾸준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평가는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은행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갈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있었던 기관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2,400조가 모이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SKIT의 청약 결과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냈고 수요 예측 경쟁률도 1,700대 1을 돌파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은행보다는 플랫폼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현재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결국 카카오뱅크가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금융업의 사업 모델을 반드시 탈피해야 되고 결국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비즈니스 확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현재는 가계대출 부분에 굉장히 높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업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극복하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카드, 대출, 증권계좌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으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지만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단순히 이런 것을 넘어서 디지털 콘텐츠와 생활, 쇼핑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때 카카오뱅크는 온전하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증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금융규제 관련해가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동안 은행업에 국한되었었던 많은 규제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묶여있지만 결국 점점 이러한 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여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닦아내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핀테크 규제 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그동안 해지를 한다라든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돼서 정부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등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카카오뱅크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금융업들이 굉장히 고전했다라고 해서 카카오뱅크도 같이 묶어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근에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은행이 예대 마진율과 NIM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김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확장적인 측면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보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아직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려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